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부터 들으실까요?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제가 뭘 잘 잊는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 있답니다. 대리운전 번호 2588 말이죠. 2588은 안 되는 노래까지 되더라고요. 좌우로 정렬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속이 새까맣게 타든다. 신의의 정치가 되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원하는 법안들의 통과는 요원하고 합의를 했는데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라는 생각입니다. 합의는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가 지켜지는 것을 통해서 중요한 사회자본인 신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의 파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합의 파기보다는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성립 가능합니다. 사회자본에 금이 가게 되면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정부나 청와대뿐 아니라 국민 전체임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에겐 어울리지 않는 당이라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잘못된 권력과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을 찾겠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이 한 얘기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빨리 정치권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 정권의 비서관, 그것도 여러 가지 정보를 깊숙이 알 수밖에 없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정권이 존재하는 동안 야당으로 간다는 건 상식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서둘러 정치권에 들어간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한 텀만 좀 쉬었다 들어갔으면 나을 뻔했는데 말입니다. 내가 유일하게 내 돈으로 선거 치르고 있는데 유권자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다. 미국 대선 경선 첫 관문인 아이오와주 당원대회에서 패배를 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아이오와 커커스에서 2등을 한 걸 보면 역시 집단 이성의 판단을 무시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말과 희한한 사고로 정말 많은 사고를 치고 있는 트럼프에 대한 집단 이성의 판단은 정확했다는 얘기인데요. 트럼프는 불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왜 그런 성적을 받게 됐는지 반성부터 해야 할 겁니다. 증오와 편견을 심는 행위는 정치가 아니라 선동임을 증명하는 결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요새는 항상
롯데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갑작스럽게 롯데 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 취하를 했는데 예. 이렇게 취하를 하면서 롯데가 경영권 분쟁의 득과 시대의 향방이 지금 굉장히 이목을 쏠리게 하고 있는데 이거 왜 취하를 했어요? 이거 뭐 가족 간의 분쟁이 좀 창피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그 가처분 신청 취하를 한 것에 대해서는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신동주 회장 측이 네. 롯데쇼핑이 그 분식회계했다 계속 퍼뜨리고 있다가 롯데쇼핑은 또 이제 1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된 서류를 넘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거두지 않는데 갑자기 이렇게 취소하니까 어떤 시각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신동주 회장 측이 이제 신동빈이랑 화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로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게 요구해서 롯데쇼핑 그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그동안 의혹을 가지고 제기했던 분식회계 여부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것이 한 가지가 될 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로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과의 중요도 여부를 따져서 중단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소송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신격호 총괄 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가 성년 후견인 심판 청구를 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질병과 노령, 그 장애 등으로 정신적 판단 능력이 온전치 못하게 되는 경우 후견인을 두는 걸 그 바로 성년 후견인이라고 예.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신동주 회장이 성년 후견 5명을 지목을 했는데 아하. 그 가운데 지목되지 못한다라고 예. 한다면은 경영권 분쟁을 끌고 갈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고 이것이 만약 그렇게 되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차라리 다른 자잘한 소송은 정리하고 오로지 이 성년 후견인 심판 청구 소송에 올인한다라는 계획을 잡았다. 이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건. 예. 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4년에 자동차 보험료로 인상한 4개 손해보험사하고 손해보험 협회를 대상으로 이 자동차 보험료 가격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죠. 그렇죠. 예? 이 4개가 어디냐면요. 예. 더케이 손해보험, 흥국화재, 악사 손해보험, MG 손해보험 이 4군데입니다. 이게 그 벌써 어제 오전에 조사 나와서 오후 6시간 넘도록 그 서류를 확인하고 조사를 벌였다고 하고요. 구체적인 거는 이제 입을 다문다고 합니다. 얘기 안 하고 있고요. 일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가 이 4개 보험사가 2014년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올렸다. 이것이 사전 담합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더케이 손해보험이 그러니까 2014년 4월 달에 3.6%, 네. 흥국화재와 악사가 6월 달에 각각 2.2%, 1.6%, 그리고 MG 손해보험이 9월 달에 2.4% 이렇게 인상한 바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 업계에 지금 굉장히 좀 황당해하고 있는 것이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보험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손보사들이 인상률을 담합하는 것은 아예 있을 수가 없고 예. 설령 담합을 모의했다 하더라도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실행에 옮기는 것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들리는 바로 의하면 보험사 내부 직원의 투서로 이 조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예. 보험업계에 더 신경 쓰고 있는 거는 이 4개의 보험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중소형 보험사인데 이게 앞으로 대형사들로 확대될 수가 있다. 이런 관측이 있기 때문에 보험업계에서 잔뜩 긴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이 중국 경기의 둔화, 그리고 저유가 어제도 뭐 주가 또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예. 유가 또 떨어졌다고 그러던데 이것 때문에 비틀거리는 글로벌 경제가 이번엔 지카 바이러스라는 복병까지 만나가지고 이게 또 얼어붙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지금. 예? 세계 경제가 가면 갈수록 태산입니다. 예. 이게 지카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남미, 동남아 중심으로 이쪽은 또 관광 산업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 아닙니까? 숙박, 항공, 관광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고 이것이 벌써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더 더 이렇게 확산될 경우에는
공포심으로 인해 사람들 경제활동 자체 위축됐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그 메르스. 5월, 6월, 7월 이때 있었던 메르스 공포 있죠. 예. 그거 똑같이 닮은 겁니다. 이게 제일 경제 위기 심하게 겪고 있는 지역은 이제 바이러스 가장 유행한 브라질, 포함한 남미 대륙이고요. 안 그래도 저희 국가 때문에 타격인데 관광산업까지 타격받는다? 이게 진짜 치명적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를 넘어서 중남미 대륙 다른 나라로 가속화되고 급기야 이게 만약에 예. 위로 북상을 해서 미국에 상륙한다. 그러면 글로벌 경제는 이걸 그 경제에 미친 파장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될 것 같거든요. 예. 더군다나 동남아시아에서도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연이어 발견되면서 이쪽도 걱정되고요. 그 글로벌 투자자들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이 수출 해외 의존도가 대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하여튼 산 넘어 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했을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한다면 일단은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명적인데 반해서 지카 바이러스는 치명적인 것은 아니죠. 이게 치명적인 건 임산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임산부가 아닌 성인한테는 이게 치명적인 건 아니죠. 이런 차이가 있지만 또 에볼라 바이러스는 상대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비중이 적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창궐했던 반면에 지카 바이러스는 중남미 동남아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는 또 영향을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참 걱정이긴 걱정입니다. 예. 자, 그리고 작년 말 기준으로 휴면 신용카드가 830만 장에 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카드 10장 중에서 한 장꼴로 자고 있다. 예, 깨워야 됩니까? 없애야 됩니까? 아예 없애는 게 좋은데요. 휴면 카드라는 게 최종 이용일로부터 1년 이상 이용 실적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 카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카드사들의 외형 경쟁을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2012년 10월부터 휴면 카드를 자동 해제하는 정책을 이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직까지 제대로 정책된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이거 없애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왜 그러냐면은 계속 휴면 스테이지 신용카드를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은 연회비가 발생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또 이걸 우연하게 또 분실하거나 유실로 인해서 복제 사고도 있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이렇게 되면 신용평가 등급에 영향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또 이게 감소세를 이어오던 휴먼카드가 지난해 4분기 소폭 증가한 걸로 나타났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그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월 카드사 8곳과 은행 11곳, 모두 19곳에서 발행한 휴먼 신용카드 830만 8천 장, 전분기보다 3만 2천 장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휴먼 카드 집계를 2012년 말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정부의 감축 정책에 따라서 좀 이게 좀 감소를 해 왔었는데 전문가들은 이제 휴먼 카드 규모가 800여만 장 수준을 이어가게 될 것으로 계속 이렇게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책적 감소 효과가 새로운 카드 발급받는 균형이 유지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파른 감소세는 이해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하반기에 인터넷 은행이 나오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거든요. 그럼 기존에 지금 갖고 있는 서비스가 또 휴먼 카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금융 소비자들 잘 분별을 해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의 기성용 선수 말이에요. 오늘 새벽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많이 다쳤어요? 이 부상을 당한 순간에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지켜보셨던 분들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이 오늘 새벽에 이 스완지시티와 웨스트브롬전에 이 선발로 출전했거든요. 전반 42분에 웨스트브롬의 세세뇽 선수하고 머리를 부딪혀서 교체를 당했는데 머리를
부딪힌 순간에 그라운드에 쓰러져서 한동안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곧바로 교체를 당했고요. 나중에 확인한 결과로는 좀 뇌진탕 증세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도 노리치 시티전에 선발로 출전해가지고 한 70분 정도 뛰었거든요. 이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는데 이 토트넘은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3연승을 달렸습니다. 이 토트넘이 잘 나가거든요. 오늘 승리로 4위에서 3위로 한 계단 올라섰고요. 지금 이 동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토트넘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 우승에 한번 도전해볼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두증. 저희가 좀 아까도 이거 얘기를 했는데 지카 바이러스 얘기를 했는데 이 지카 바이러스 유행이 참 걱정인데 이 브라질에서 지금 양궁 대표팀 전지훈련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조기 귀국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계보건기구가 어제 이 지카 바이러스 국제적 공동 보건 비상 사태를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이 브라질에서 전지훈련 중인 양궁 대표팀이 오늘 조기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 대한체육회도 이 8월에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선수단의 이 보건 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것저것 대책 마련을 하려고 지금 고심 중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좀 문제이고요.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것저것 좀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근데 브라질 정부는 지금 임산부들한테 올림픽 기간 동안 브라질 방문하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 올림픽은 그럼 제대로 열릴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이 자케스 바기네로 브라질의 이 수석 장관이 임신부들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올림픽 방문 추천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 임신부들은 브라질에 오지 말라고 이 방문 자제를 권고했고요. 또 이 카스트로 브라질 보건장관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의 80% 이상이 이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브라질 정부가 현재 올림픽 기간 동안에 여행객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행객을 제한하겠다는 의미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올림픽 보러 갔다가 지카 바이러스 감염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전 세계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로 몰려들잖아요. 올림픽 끝나면 다시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자칫하다 보면은 이 지카 바이러스가 짧은 시간에 전 세계로 전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이게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자, 그리고요. 국내에선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올림픽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지금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카운트다운이 됐습니다. 왜 카운트다운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번 주말에 이 테스트 이벤트가 열리게 되거든요. 이 테스트 이벤트라는 거는 일종의 올림픽 리허설입니다. 실제 대회를 유치를 해서 개최를 해서 올림픽 경기장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점검을 해보는 거거든요. 이 국제 스키연맹 남자 알파인 대회가 이 올림픽 경기장인 정선에 있는 알파인 경기장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전까지 모두 28차례 이 테스트 이벤트를 개최를 해서 조직위원회가 이 경기장 시설하고 대회 운영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자, 조직위 입장에서는 점검이지만 선수들 입장에서도 올림픽 코스 사전 답사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때문에 이번 대회에 이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모두 다 출전하게 되거든요. 이 16개 나라에서 59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데 이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비롯해서 세계 랭킹 30위 이내 선수들이 대부분 다 초청이 됐고요. 특히 이번 시즌에 우리가 이제 한파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서 이 이상 고온 때문에 월드컵 대회 10개 중에 8개가 취소가 됐거든요. 때문에 이 정선에서 열리는 대회가 이 성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 선수들로서는 또 이 올림픽 코스 미리 경험을 해본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꼭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라는 얘기인데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비닐봉지 메시 너무나 유명한 SNS상에서 소년인데 이 비닐봉지 메시 유니폼의 주인공 소년이
진짜 메시를 만날 수 있게 됐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의 5살 소년, 이 무르타자 아흐마디 소년이 이 메시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영국 B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메시가 자신의 유니폼을 이 비닐봉지로 만들어서 SNS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던 아프가니스탄의 무르타자 아흐마디 소년을 만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축구협회에 연락을 취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스페인에서 직접 만날지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만날지 지금 이 시기와 장소를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년과 메시가 직접 만났을 때 이 사진 한 장은 또다시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작은 감동을 전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작은 감동들이 사실은 지금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기적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한테 또 다른 저는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학교를 향해 누아는 패자를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기상캐스터 이혜민입니다. 요즘처럼 건조하고 추운 겨울철에는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 예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인터넷에 에어코리아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쁨 수준을 넘어간다고 나오면 야외 활동 약속은 취소하는 게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나가셔야 한다면 마스크 착용 잊지 마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 동네 대기질 앱을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경보 알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맑은 공기 더 가까이, 미세먼지는 저 멀리.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는 스마트한 습관을 기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가문의 영광상, 올해도 건강하게 집안을 지켜준 우리 집 복덩이 며느리에게 이 상을 드립니다. 올 설은 서로에게 상을 주는 설이었으면 합니다. 어떤 상도 부족한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8시 30분 45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강 동쪽으로 이동하기가 평소 아침에 비해서도 정체가 심한 편인데요. 특히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2건의 돌발 상황까지 있습니다. 가양대교 목간 지점에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는데요. 전 시간부터 계속해서 처리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후로도 여의교를 지난 지점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현재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시속 20km 미만 정체가 되고 있고 이 구간 통과하는 데만 대략 50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강 건너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이 구간 역시 50분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동작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북단을 지난 지점 서빙고로로 진입하는 램프 구간 2차로에서도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가 있기 때문에 현재 동작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앞으로 소방차와 구급차에 양보를 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인상됩니다. 흔히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길 비켜주기, 이제 좀 일상이 될 수 있을까요? 강원도 원주 소방서의 원동훈 소방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 소방서 원종훈입니다. 예. 자, 지금 그 119 구급차를 이제 운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차나 이런 걸 운행을 할 때 이거 여태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길 안 비켜주는 차들 많죠?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홍보가 많이 되어서 길터주기 시민의식이나 이제 많이 개선되었는데요. 예. 아직도 도로에 좀 나가보면은 조금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도착 시간이 지연돼서 현장 수습 늦어지는 안타까운 사례 같은 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안 비켜주거나 뭐 그런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작년 1월쯤에 경북에서 구급차가 병원 이송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예. 근데 이 상대 차주 할아버지께서 사고 처리하고 가라고 구급차를 막으시면서 막 그러셨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안에, 구급차 안에 4살짜리 장애 아동이 타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심폐소생술 하는 거 보라고 제발 보내달라고 막 애원하셨는데도 손을 뿌리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행히 근데 아이는 뭐 근처 응급실로 가서 목숨을 잃거나 뭐 그러진 않았는데 좀 현실적으로 안타깝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출동하던 소방관 분들도 도로에서 사고 나서 다치거나 이런 경우도 있죠.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화재 출동하다가 외국 승용차가 저희 사이에 끼어들어서 운행하다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저희가 충돌을 했거든요. 예. 그때도 저희가 차가 많이 부서지고 운전자가 막 경미하게 부상 당하고요. 예, 지난달 말에도 부산에서 교통사고 수습하시던 구급대원이 뒤에 오던 승용차에 치여서 지금 골반이랑 허리 같은 데를 많이 다쳐서 수술하시고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이 119 구급 차량이나 소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을 정말 모세의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쫙 비켜줘야 되는데 지금 1, 2만 원씩 범칙금 인상한다고 그러거든요. 내년부터 이제부터. 자, 그러면 이 범칙금 인상이 실효성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범칙금을 1만 원씩 인상하는 것도 좀 제도적으로는 뭐 보완이 되고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출동을 하면은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피함을 안 해주신다거나 고의적으로 방해를 하면은 증거 영상으로 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데요. 예. 예, 문제는 이 차량이 고의성이 있는지랑 그런 여부를 판단하기가 애매하고 저희가 블랙박스를 판독해서 범칙금을 부과한다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근데요. 그게 지금 고의로 방해하는 듯한 그런 차량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차량까지 있어요? 예? 예, 그런 사례는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아니, 그거 어떻게 제정신 막힌 사람입니까? 소방차나 구급차를 고의로 방해한다는 게? 예? 특히 구급차 같은 경우는 뭐 더 그런 게 이제 안에 환자가 없는데 키우고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아니, 그거야 자기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예? 네.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 화가 나네.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아니, 물론 119 구급차는 아닌데 그 민간에서 운영하는 앰뷸런스 같은 경우에 그 연예인들 싣고 뭐 한 적이 있다 이런 게 몇 번 보도가 되긴 됐었어요, 과거에.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모양인데 그건 잘못된 거죠. 설령 연예인이 타서 속았다 그래도 일단은 앰뷸런스 일단 고급차는 거기에는 응급 환자가 실려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아니, 제가 그걸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화상 입은 환자가 실제로 이렇게 길들을 안 비켜서 병원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얘기 직접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럴 때는 그 구급차 안에 있는 사람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좀 당연히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쫙 뚫어줘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출동하시다 보면 이게 뭐 도로 달리는 차량도 문제겠지만 골목길에 쭉 늘어서 있는 자동차들, 예? 주차된 차들 이것도 문제죠. 예, 맞습니다. 예. 골목길 주차는 정말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한데요. 저희가 특히 밤에 화재가 발생해서 주차를 해놓고 막 주무시거나 집에 안 계셔서 저희가 진입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소방호스를 막 10번씩 펴서 한 100m 이상 끌고 가고 하다 보면은 초기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그 일일이 다 그 차주분들한테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예, 이거는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요. 보행자도 보행자 문제가 있는 모양이던데 긴급 차량, 이 소방차나 막 그 구급차가 이 뚜따 하고서 쭉 가는데 그때 태연하게 길 건너는 보행자도 있다고 그러죠? 예, 뭐 일부러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특히 이어폰을 끼고 간다던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렌 소리 들으시면 당황하셔가지고 막 가만히 계시거나 아니면 좀 천천히 걸으시잖아요. 걸음이 불편하시니까. 그냥 저희는 막 마음이 급한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나가지도 못하고 좀 저희도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예. 그 아무리 이어폰 끼고 그 길을 걷는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 정도 시끄러운 건 들리는데 그게 근데 이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런데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예,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벌금이 최대 한 8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의 10배 정도 되죠. 예. 그리고 뭐 러시아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고의적이지 않아도 단순히 피항을 불이행해도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면허 정지를 시키고요. 또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0-40년 전부터 교통 정책이 강력하게 적용을 해서 저희 나라는 이제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뭐 길터주기나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같은 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아직 좀 뭐 단시간에 시민의식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직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범칙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주 적극적으로 좀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범칙금을 올리는 것도 방법의 일환이긴 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꾸준하게 이제 홍보하고 계도를 해서 시민들이 이제 소방차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우선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골든타임이 5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5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화재 진압을 위한 이 5분, 시민들한테 당부하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소방차가 지나갈 때는 내 집이나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길을 지켜주시면 좀 더 수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소방차가 오면은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비상등 켜고 좌우측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피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강원도 원주소방서 원종훈 소방관이었고요. 청와대는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발사 시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는 속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오늘 그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는 이게 스토리가 쫙 이어집니다. 좀 아까 소방차와 구급차에 관한 문제 저희가 얘기를 했죠. 자, 이번에 오늘 히스토리 뉴스에서 얘기할 건 헌혈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새요, 이 헌혈 부족 현상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특히 올겨울 들어서 시작된 혈액 수급 비상사태가 이게 좀처럼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히스토리 뉴스, 역사의 눈으로 뉴스를 들여보는 이 순서에서는 이 헌혈이 도대체 언제쯤 시작이 됐을까? 그리고 헌혈, 이 역사 속에서 헌혈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사학자이시죠? 전우영 박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헌혈 하세요? 솔직히 뭐 갑자기 예, 당연히 하죠. 이렇게 대답하시지 말고. 아니요. 안 하죠. 예, 안 합니다. 저도 사실 못합니다. 아니 근데요. 이게 참 사람이 슬퍼지는 게 예. 옛날에 좀 젊었을 때는 길거리 가다 보면 헌혈하라고 잡았거든요. 예. 요새는 잡지를 않아요. 예? 학교에도 헌혈차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희 학교에는. 예. 그런데도 우리 학생들한테는 다 얘기하는데 제가 딱 지나가면 눈길 한번 안 줍니다. 이게 진짜 서글퍼요. 네? 서글프죠.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아직도 인터넷상에서 헌혈하면 건강에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직도.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 저도 들어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사실은. 이제 헌혈 이전에 매혈이 있었으니까. 옛날에. 예, 피를 팔아서 이제 돈 받고 피를 파는 그런 사람들. 뭐 당연히 이제 건강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걸 이제 목숨을 파는 일이라고도 생각했고, 사람으로서 이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오죽하면 그러겠느냐는 이제. 피를 판다. 그렇죠. 이야기를 들었던 건데, 뭐 과학적인 판단과는 관계없이 사실은 그런 문화적이고 좀 관행적인 태도가 오래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뭐 오래 일반적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소문이 도는 것 자체를 좀 어리석은 탓이다 이렇게 돌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관행이었죠. 피가 이제 피에 대해서는 뭐 그 헌혈이라고 하는 헌혈이 가능해진 것이 이제 혈액형이 발견된 다음부터인데요, 사실은요. 그 이전에도 뭐 수천 년간 피는 생명의 근원이고 영원히 깃들어 있는 물질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피에 대한 감각은 뭐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학생 때는 헌혈하면 빵하고 우유 주고 지금도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예, 그거 있었고 그런 거 얻어 먹으러 다닌다 애들이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고 네네. 했는데 이게 헌혈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옛날에는 피가 생명의 근원이고 영원히 깃든 물질이라고 그래서 이거 함부로 이제 다루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뭐 이거 한 사람의 피를 다른 사람에게 집어넣겠다. 글쎄요, 뭐 이걸 이제 개인적으로 시도한 의사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이론 자체도 성립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피는 계속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어딘지 모르게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 피가 이제 계속 몸 안에 일정량이 있어서 심장을 통해서 계속 순환한다고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17세기쯤 돼서 그러니까 뭐 1543년이 안드레스 베살리우스가 최초로 인간을 해부한 때였고요. 해부의 역사가 그렇게 좀 길지는 않습니다. 한 600년 채 안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심장의 기능이라든가 이제 원리들이 발견이 되고 피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계속 순환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헌혈을 한번 그러니까 헌혈이라는 수혈을 한번 해보자. 한 사람의 피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보자 하는 생각이 나왔던 것이고요. 17세기, 그러니까 1660년대나 돼서야 처음으로 이제 기록상으로는 유럽에서 시도가 됐다고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혈액형이 서로 다르니까 4번 실험하면 평균적으로 1번 성공하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워낙 위험하니까는, 그 사망자가 나온 다음부터 또 안 했죠.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헌혈 또는 수혈이라고 하는 좀 치료법이 가능해진 것은 이제 20세기 벽수에, 그러니까 1901년에 들어와서 이제 혈액형 그 감별법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작 한 세기 조금 넘은 정도의 이제 의료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 있잖아요. 네. 개는 사람보다 혈액형이 단순해가지고 예, 예. 이 소바요법이라 그러는가 그게 있어요. 저는 예. 개를 키우기 때문에 뭐냐면 개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럼 마지막 수단으로 건강한 면역력이 강한 그런 개의 피를 수혈해가지고 절어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혈에서도 가장 먼저 실험했던 것이 개수혈이었었고요. 그러니까 개수혈이 성공했으니까 사람도 성공하겠지라고 했다가 그렇죠. 이제 큰 일을 겪었던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혈액형을 몰랐을 땐 진짜 큰일 났겠죠. 네네. 진짜. 그죠? 예. 근데 그 인공 혈액도 옛날에 만들었던 것 같은데 1980년대인가 언제요? 예, 그죠? 예. 근데 이건 인공 혈액은 진짜 인공 혈액이지만 혈액으로서의 대체 효과는 없는 모양이죠. 뭐 만들어서 실패한 것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야 그 이제 그 생리학자들이 물론 다 그렇죠. 관리했죠. 예. 네. 근데 사람의 피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사님 A형, B형 혈액형이 뭐세요? 저는 A형입니다. A형이세요? 저도 A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까먹었습니다. A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A형, B형, O형, AB형 뭐 이렇게 나누는 거는 이거 발견한 거는 언제부터예요? 그게 1901년이고요. 1901년. 이 혈액형을 체계화한 사람은 이제 노벨상까지 받았죠. 당시에 워낙 이제 혁신적인 발견이기도 했어요. 예. 지금도 뭐 혈액형과 관련해서는 혈액형에 따라 성격이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전 그거 안 믿어요. 그리고 또 이제 믿으세요? 아니 그럼 전 세계 사람이 뭐 딱 성격이 딱 4가지밖에 없게요? 그게 이제 그 엠페도클레스와 히포크라테스 이래의 사체액설의 일종의 좀 변형인 거죠. 그리고 참 그런 거 말씀하시니까 동양에 사상의학 있잖아요. 예. 그것도 4개네요? 근데 동양의 사상의학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사실 그 사상의학이라는 말을 만들고 체계화한 것은 이제 1894년 한국인 의사 이재마였기 때문에 한국 사상의학인 거죠. 한국의학의 사상의학이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근데 뭐 이제 동양의학, 한의학자들이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저는 이재마의 사상의학이 서양의학의 사치액설에서 영향을 받은 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치액설은 중국 그리스 고대의 사원소설에 그대로 이제 사람을 대응시킨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혈액형도 근데 따지고 보면 A, B, O, A, B 등 네 가지 종류잖아요. 뭐 이게 공교로운 건지 정말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세상이 동서남북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추나추동이라든가 4개의 기본적인 어떤 원소들의 교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발상은 일종의 좀 유비 철학이죠. 사물이 이제 구성된 걸 토대로 해서 인체라든가 성격까지 그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거였으니까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책설의 여파로서 이제 혈액형에 따른 성격 규정설 이런 것이 이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그런 좀 이야기도 합니다. 예컨대 이게 좀 문명권의 좀 유산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말씀드렸듯이 다른 동물들은 이제 혈액형이 단순한데 인간이 좀 워낙 복잡하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농경을 중심으로 하던 지역하고 유목을 중심으로 하던 지역하고 여기서 근본적으로 이제 A형, B형의 차이가 나오고 뭐 그 사이에 상업을 매개하던 혈액형이 O형이고 섞여 있는 게 AB형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좀 그런데요. 인류학적으로는. 근데 뭐 어느 것 하나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요새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A형, B형, O형, AB형으로 나뉘는 4가지 혈액형도 다시 세분화하면 엄청난 숫자의 그 혈액형으로 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능하겠죠. 그런데 다만 이제 문제는 의학적으로 부작용,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혈액의 범주를 얘기하는 것이었고요. 또 그래서 이 혈액 연구라고 하는 것이 그 20세기 초반기 의학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었습니다. 이게
혈액이 정말 성격이라든가 체질이라든가 기호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을 맺는지 안 맺는지 또는 이제 혈액형의 어떤 분포 상태가 우생학과 결부되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많은 피를 연구를 했었죠. 그렇겠죠. 네. 근데 이 세상 사람이 딱 4가지 범주의 성격을 갖는다는 건 저는 너무나 지나친 집단주의적 판단이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사상의학도 사실 그렇잖아요.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이거 이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이 그럼 체질이 4개밖에 없나? 또 그걸 가지고 또 분해를 하죠 그랬어요. 분할을 해서 이제 태음소 근데요, 해도 개개인마다 특성이 다 다른 건데. 근데요, 박사님, 아까 매혈 잠깐 말씀하셨는데 헌혈 전에 매혈이 있으시죠? 그 영화 허삼관에도 그 매혈 같은 게 나오는데 그 매혈은 그러면은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건가요? 근데 사실은 수혈이 유럽 의학에서는 이미 이제 20세기 벽두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이제 6.25 이전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본격적인 의미에서 수혈이라고 부를 만한 일들이 없었습니다. 먼저 그 당시 의사 했던 분들이 이제 다 연로하셨거나 이제 돌아가셨는데 말씀을 좀 들어봤더니, 해방 전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까지는 큰 주사기로 이제 같은 혈액형에 있는 사람의 혈액을 뽑아서 환자한테 주사하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과다 출혈을 이제 동반되는 수술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혈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한국 전쟁 중입니다. 6.25 전쟁 중에 이제 그때까지도 사실 그 전까지 전쟁을 겪지 않는 한 어지간한 큰 사고를 겪지 않으면 칼에 찔린다든가 이런 일이 아니면 다량 출혈 같은 경우는 별로 없는 일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으로 총상 또 이제 포탄으로 인한 파편상, 골절상 이런 것들 나타나면서 다량 출혈 환자들이 나타나고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수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혈액을 공수하거나 일본에서 혈액을 공수했었고요. 또 이 수혈법을 가르치는 데는 묘하게도 좀 인도 군의관들이 한국 수혈 부대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공헌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스스로 한국 군인이 전투하다가 이제 다쳐서 구하는 데 필요한 피인데 이거를 일본인 피나 미국인 피를 가지고 쓴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제 여론이 당연히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전쟁 중에도 시도를 했습니다만 안 됐다가 전쟁이 끝나고 난 직후, 그러니까 휴전 직후인 1954년에 가서야 최초로 이제 민간 혈액은행이라는 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립혈액원이 생깁니다. 이곳에서 피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해서 이제 피를 모아두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피가 워낙 소중한, 오죽하면 우리가 피 같은 술, 피 같은 물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냥 덥석덥석 피를 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매혈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혈이 시작됐다. 근데 사실은 그 매혈이라는 뉘앙스가 갖는 거는 좀 이 정제되지 못할 것 같고 이게 왜 좀 피도 왜 오염된 혈액 같은 것도 그냥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쓰잖아요. 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문화적 개념들이 섞여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혈통 이런 말 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혈통이 어떠니 양반의 혈통이니 상놈의 혈통이니 이런 말들 옛날부터 써왔기 때문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피에 대해서 이제 귀천이 담겨 있고 이게 뭐가 담겨 있다고 믿는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었던 시대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혈통이 좋지 않은 사람들 오죽하면 이제 피를 팔겠느냐는 거죠. 이제 천한 피 이런 말들이 당시 실제로 쓰이던 말이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매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오해라기보다는 이제 좀 편견들이 항상 있었던 거죠. 오늘 갑자기 피 말씀하시면서 혈통 말씀하시니까 계급사회가 생각나고 계급사회가 생각나니까 갑자기 흑수저, 금수저가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이거 지금 헌혈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헌혈에 좀 적극 참여해가지고 이 부족한 피를 좀 보충하는데 우리 모두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이신 전우용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따뜻하고 힘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